김태호는 은퇴 후 아내 양윤자와 함께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한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 일부를 보태 김밥집을 차렸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번 돈으로 노후를 지키고 싶었다. 작은 간판 불빛 아래서 매일 김밥을 말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여전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밥집은 그에게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장사는 갈수록 힘들어졌다. 예전에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던 가게가 썰렁하기 일쑤였다. 한때 가게에는 아르바이트 아주머니가 여럿 있었지만 매출이 줄면서 더 이상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모두 내보내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윤자와 태호의 몫이 되었다. 윤자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손질까지 해야 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그녀의 손목은 늘 붉게 패여 있었고 칼질을 오래 하다 보니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올랐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은퇴 뒤에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만 삼키며 대놓고 미안하단 말은 하지 못했다. 윤자가 오히려 기죽을까 두려웠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대출 상환일은 매달 어김없이 찾아왔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카드값을 메우려면 돌려막기밖에 답이 없었다. 태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매출을 꼼꼼히 적어보아도 남는 건 없었다. 손님 몇 명 더 오면 상황이 나아질까 싶어 메뉴를 바꾸려 했지만 재료비가 올라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윤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현실적인 말을 했다. 당신, 이제는 인정해야 해. 가게로는 안 돼. 그러나 태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그의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주문 같았다. 부부의 삶은 빠듯했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으로 버텼다. 그러나 마음속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호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대로 가게를 지켜낼 수 있을까?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은 끝이 없었다. 윤자는 그런 남편 옆에서 가끔씩 중얼거렸다. 괜히 욕심내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하지만 그 말은 태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성실과 신용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잃고 싶지 않았다. 새벽 5시, 이날도 윤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헤치며 시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벽 앞에 다가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점심 무렵, 점심 장사를 끝내고 아내와 늦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그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01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였다. 태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익숙지 않은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고객님, 국가 지원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특별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태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다.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다. 낯선 여성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또렷하고 차분했다. 태호는 잠시 수화기를 내려놓을까 하다가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을 금융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며 정부에서 새로 지원하는 대환대출 제도를 설명했다. 금리를 낮추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이 이어졌다. 태호의 심장은 순간 두근거렸다. 잔고 속 마이너스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저희가 도와드리면 매달 내시는 이자 절반은 줄어듭니다. 여성의 설명은 단호하면서도 친절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려봤다. 이걸로 매달 몇십만 원 정도만 줄어든다면 확실히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태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짐이 눈앞에서 풀리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전화를 끊자 아내 양윤자가 다가와 물었다. 누구야? 태호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은행 쪽인데 우리 대출 갈아타면 이자 많이 줄여준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래. 윤자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그런 거 다 사기야. 뉴스에서 봤는데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더라. 태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기라니, 당신은 왜 뭐든 부정적으로만 봐?
정부에서 지원한다잖아. 윤자는 물걸레를 내려놓고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거면 정부에서 직접 안내가 와야지. 은행 직원이 전화 돌린다는 게 말이 돼? 그 말에 태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상담원이 말한 저금리와 정부 지원이라는 단어로 가득했다. 합리적인 지적이라는 건 알았다. 그러나 당장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현실 앞에서 윤자의 경고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대로라면 가게 문 닫아야 돼. 그날 저녁 부부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윤자는 평소처럼 반찬을 차려놓았지만 젓가락질이 느렸다. 태우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씹는 둔탁한 소리만 좁은 거실을 채웠다. 서로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윤자는 이 사람 혹시 정말 저런 말에 넘어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고, 태호는 조금만 믿어주면 될 텐데 하고 서운해했다. 밤이 깊어도 태호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상담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국가 지원, 안전, 저금리. 그 말들이 달콤한 미끼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옆에서 윤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는 오히려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건 결국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며 태우는 여전히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다. 장부를 다시 펼쳤다. 숫자들은 냉혹했다. 적자 행렬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손님 몇 명이 김밥을 사가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계산으로 가득했다. 이자만 줄여도 한숨 돌릴 수 있다. 지금이 기회다. 그는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반복했다. 한쪽에는 아내의 경고가, 다른 한쪽에는 낯선 상담원의 달콤한 제안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저울은 점점 상담원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며칠 뒤 김태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처음과 같았다. 친절하면서도 단호했다. 서류만 준비하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절차는 저희가 다 도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태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약속을 잡았다. 가게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성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태호는 순간 은행 직원 같은 느낌을 받았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는 인쇄도 선명했고 도장 찍을 자리마다 표시가 되어 있었다. 태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몇 번을 읽어봤지만 낯선 용어들이 가득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성도윤은 종이에 손가락을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서명하시면 금리 낮춰서 바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이건 고객님 신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양윤자가 주방에서 나와 서류를 훑어봤다. 얼굴이 굳었다. 당신, 잠깐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은행에서 오셨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성도윤은 곧장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명함을 꺼냈다. 하얀 바탕에 파란색 기업은행 마크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태호 앞에 내밀며 말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식으로 파견된 상담원입니다. 이건 다 합법적인 절차예요. 태호는 명함을 받아 들여다봤다. 활자도 또렷했고 로고도 진짜 같았다. 순간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윤자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태호는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머릿속에서 무겁게 짓눌렀다. 윤자가 낮게 내뱉었다. 당신, 이거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어.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거라도 해야 숨통이 트여. 태호는 낮게 말했다. 윤자는 손을 뻗어 서류를 막으려 했지만 태호는 끝내 도장을 꾹 눌렀다. 순간 윤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호는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에는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라는 기대와 괜히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뒤엉켰다. 성도윤은 곧바로 계좌 이체를 요청했다. 이제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잔액을 먼저 이쪽 계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환 절차가 완료돼요. 태호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윤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더 알아보고 하자. 하지만 그 말은 태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송금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뜬
송금완료 알림이 선명하게 박혔다. 그 순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쎄한 느낌이 몰려왔다. 윤자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다. 태호는 설마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였지만 뭔가 아내의 얼굴을 보니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였다. 저기 철회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뭔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태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나가려는 성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친절한 얼굴을 유지한 채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태우는 송금 내역이 적힌 휴대폰 화면을 한참이나 내려다봤다. 윤자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사이에 놓인 장부의 숫자들은 여전히 냉혹했다. 태호의 머릿속은 기대와 불안이 복잡하게 소용돌이 쳤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정수기로가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며 윤자에게 짧게 말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며칠이 흘렀다. 김태호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했다. 송금만 끝나면 바로 대환이 진행된다던 상담원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은행 앱을 열어봐도 새로운 대출 기록은 없었다. 대신 통장 잔고가 크게 줄어든 숫자만 선명했다. 태호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사용자가 해지되어 더 이상 수신이 불가능한 번호입니다. 차가운 음성이 반복됐다. 여러 번 다시 눌러도 결과는 같았다. 그의 손끝에서 땀이 흘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윤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물었다. 연락 왔어? 태우는 대답을 피하며 가스불만 껐다. 윤자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짐작한 듯 굳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만 마주했다.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다. 다음 날 태우는 결국 은행을 찾았다. 창구에 앉아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말씀하신 상품은 저희 은행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대출 안내를 드리는 일도 없고요.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귀가 먹먹해지고 손에 쥔 서류가 덜덜 떨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바닥이 꺼진 듯 몸이 휘청거렸다.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다. 은행을 나와 거리를 걸을 때 하늘이 노랗게 보였고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로 위로 쏟아지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온몸은 서늘했다.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한 가지 단어만 울렸다. 사기. 가게로 돌아온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윤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태호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건네줬다. 화면에는 태호의 얼마 안 되는 통장 잔액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윤자는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내가 하지 말랬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다. 태호는 고개를 떨궜다. 가게 한켠에 쌓인 미납 고지서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기세, 가스비, 카드값, 임대료, 어디 하나 빠짐없이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다. 이 모든 걸 해결해 보겠다고 손을 뻗었는데 결과는 더 깊은 수렁이었다. 밤이 깊어도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태우는 장부를 펼쳐놓은 채 멍하니 숫자를 바라봤다. 줄줄이 이어지는 마이너스 기호가 눈앞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펜을 들었지만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허공에 머물다 내려놓았다. 윤자는 방으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태우는 홀로 남아 텅 빈 가게를 둘러봤다. 낮에는 손님 몇 명이라도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의자와 탁자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불빛도 희미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속삭였다. 끝난 건가? 그 한마디는 바람처럼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호는 경찰서를 찾았다. 접수 창구 앞에 앉아 사건 경위를 말하는 동안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담당 경찰관은 메모를 멈추고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 대출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이걸 대환대출 사기라고 하는데 자기 배 채우겠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가는 정말 나쁜 놈들이죠. 유감스럽지만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대환대출 사기.
사기라는 단어에 태호의 가슴은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경찰은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다. 전화 받으신 날부터 송금하신 시점까지의 행적이 필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통화 내역과 계좌 송금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 가게에 CCTV 기록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다시 경찰서로 갔다. 조사관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분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화면 속에는 태호의 가게 앞을 드나드는 성도윤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명함을 내밀고 친절하게 웃으며 태호 앞에서 서류를 펼치는 장면까지 그대로였다. 조사 결과 그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확인됐고 이미 그는 돈을 송금받은 당일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최초의 전화를 건 곳 역시 해외 번호로 추적됐다. 이 사람은 이미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조직의 총책도 전부 해외에 있고요. 정말 유감스럽지만 현 시점으로는 범인들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말은 담담했지만 태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다.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경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피해금 회수는 당장은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관련해서 피해 신고가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중국 당국과 공조 수사도 진행할 거고 수사 인력도 늘릴 예정입니다. 꼭 잡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돈, 퇴직금 일부,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지켜온 가게.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이처럼 대환대출 사기는 당신의 절박함을 파고듭니다. 전화로 다가오는 달콤한 제안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대출 권유는 사기입니다.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순간의 방심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고 그 상처는 가족과 산 전체를 뒤흔듭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은행은 절대 전화로 먼저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절대 고객에게 기존 대출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극장 JBS